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방위비를 갖다가 매년 8%씩 줄인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손해를 보겠구나. 왜 AI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냐면 방산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독일 극우당 막 지지하고 이탈리아 총리랑 얘기하고 이거 일론 머스크 리스크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 유럽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 감소 원인이냐? 태풍 속의 촛불이에요. 테슬라 주가.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괜찮으세요 컨디션? YG 부스 하나 드십시오. 눈과 두뇌, 혈액순환, 또 활력까지 한 번에. 이거 맛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 YG 부스터만 홍보하면 안 되고 우리 강정수 박사님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네네. 진짜 대단하시면 책도 진짜 열심히 쓰시고 막 무슨 말씀? 바쁘신 스케줄 중에서 저희가 그 댓글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 3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강정수 박사님의 최근 책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이 책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AI 에이전트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해보고 최근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없던 손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마디가 생기고 지난번에도 저희 오셨을 때 마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자유도. 자유도. 요즘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우선 구글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 좀 이따 그 뜻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고 원래 이 엔비디아가 1월 CES에서 코스모스라는 솔루션을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 그거는 2024년 3월에 이미 발표한 피지컬 AI를 하겠다 해놓고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2025년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2월에 메타가 인스타그램 하는 메타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우리 여러분 아시는 피규어라는 피규어 AI. 피규어 AI가 원래 오픈 AI랑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결별하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모습들을 로봇들이 서로 상의하면서 냉장고를 정리하는 두 명의 명은 아닌데 두 마리도 아니고 두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로 이제 협동하면서 냉장고에 물건 넣고 막 주고받고. 그런 것을 이제 오픈 AI 없이 자체 AI 모델로 해서 선을 보였고요. 또 뭐 앱트로닉이라든지 뭐 하여튼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뭐 덴마크에도 있고 스웨덴에 있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관심 받고 있죠. 물론 한국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협동 로봇과 협동 로봇이 중심이고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95% 중심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R&D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든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또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옵티머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엄청난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유니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있고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 국가가 지정한 제1의 핵심 산업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했고 여기에 AI 기술과 여기에 반도체 기술과 여기에 배터리 기술을 결합시킨다. 이렇게 해서 약 2천여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들을 후원하고 중국에만 2천여 개. 그다음에 똑같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키웠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2천여 개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가 100여 개 남아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목표는 15개 정도로 전기 자동차 업체를 축소하는 거예요. 상위 15개까지만.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죽더라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기술을 잘 만들었으면은 넘기고 죽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을 모아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마찬가지로 인해 전수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타트업들도 2천여 개로 시작하지만 이 2천여 개가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용지물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었던 기술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면서 인수되고 합병되는 형식으로 되면서 기술이 모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7개의 글로벌 리딩 휴머노이드 컴퍼니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좀 심하게 야심차입니다. 2027년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2030년이나 35년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3,500만 대.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350대도 아니고요. 3,500대도 아니고 35,000대도 아니고 35만도 아니고 3,500만 대를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다. 이것이 중국 정부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정도가 돼야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옵티머스가 계속 생산하지만 결국은 대량 생산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대를 생산 못하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R&D 차원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00대로 늘려가고 그다음에 10,000대로 늘려가고 10만 대로 늘려가겠지만 네. 목표는 미니멈 연간 100만 대 생산이다. 그래야 이 단가가 맞다. 어디에 맞다? 제조 공장에서 이 로봇을 살 이유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제 여동생도 화성에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 죄송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일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휴머노이드를 대체하라는데 그분들보다 비싸면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대량 생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여러분 한국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지만 덴마크 같은 데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단지가 있어요. 코펜하겐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처럼 휴머노이드 단지입니다. 휴머노이드만 하는 기업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네, 로봇 팔부터 물론 있긴 합니다만 협동 로봇도 있긴 합니다만 협동 로봇과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 로봇을 전통적으로 보는 거나 지금 있는 로봇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 로봇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산업 로봇과 그 중간? 네,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인간이 룰을 다 정해준 거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은 경우에는 룰 베이스죠. A라는 동작을 한다면 B라는 동작을 하고 B라는 동작을 한다면 C라는 동작을 한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거나 피자를 만들거나 배달하는 것들. 거기까지는 되죠. 그렇죠. 네이버도 하고 있죠. 이런 건 잘하고 예. 있죠. 사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로봇들은 대부분 룰 베이스인 거고, 우리가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것은 AI 로봇인 거죠. 자율성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모델도 써야 되고, 최근에 구글이 개발한 타이탄이라는 모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장하고 있는 피지컬 AI, 원래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페이페이 리라는 분이 개발하신 거죠. 네. 월드 모델이라는 것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서 여러 가지를 다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또는 언어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쓰게 되는 거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능들을 갖게 되는 거고, 테슬라는 여기다가 FSD 기능까지도 추가하는 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가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 그렇죠. 네, 전 세계가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 근데 전 세계 상위 10개도 아니고 나중엔 분명히 압축될 테고. 그렇죠. 네. 보기만 해도 놀라운데, 그 아까 대량 생산이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덴마크에.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G1도 그렇고 네. 그 G2였나요? 그 사족 보행 로봇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언박싱 영상 유튜버들이 올렸는데, 이제는 로봇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저도 거예요. 봤습니다. 네.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이제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정말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 에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실행을 통해서 그리고 오류를 통해서 수정하면서 흔히 말하는 학습 곡선들을 높여나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좀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까지 성숙시킨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시장에 진입시켜 보고 여기에서 계속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화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뭐 저도 유튜브 영상을 봤지만 그런 로봇을 공장에 대체할 수는 없죠. 아직은 없지만 일단 시장에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 전략하고도 비슷하죠. 전기차 정말 품질 후졌어도 시장에 판매를 했거든요. 뭐 우리 한국 돈으로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전기차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사실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중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시장을 만들 때
시장의 단계들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쉽게 AI 경제하고 좀 비유를 드리면 AI 지금 모델들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주일 단위로 지금 모델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록 3가 뭐 2월 17일 날 나오더니 네. 또 이번 주에는 클로드의 엔트로픽의 클로드의 3.7이 소네트가 나오고 뭐 다음 주엔 잘하면 오픈 AI GPT 4.5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엎치락뒤치락. 네, 그리고 딥시크도 또 진화된 모델을 좀 더 출시를 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의 요즘은 매주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형성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속에서 퍼포먼스 경쟁을 하는 거죠. 퍼포먼스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요. 가장 이것이 대중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딥시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엔트로픽이나 제미나이나 이 챗GPT랑 가격이 다 똑같이 $20. 저는 무료 버전 있고 설정한 가격이 그거. 네. 무료거나 $20거나 또는 $200를 또 내놓기도 했죠. 별로 이제 선택권은 없는. 네. 그렇고 뭐 그록 같은 경우는 조금 $30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죠. 무료로 하는 사람에게도 더 쓸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고 심지어는 추론 모델도 원래는 유료만 썼었는데 무료도 쓰게 해주고 또 로그인을 안 해도 검색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3가 5원보다 훨씬 더 진화한 건데도 API 가격을 정말 대폭 인하하고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30를 그록 사이트에 가서 $30 주고 쓸 수 있지만 여러분 x.com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x.com 앱을 키시면 바로 그록이 밑에 있어서 바로 3.0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x.com이라면 과거의 트위터죠. X. 네. 죄송해요. 제가 독일어 발음이라서 x.com 제가 어떤 댓글을 쓰셨어요. 스페이스 X. 너는 스페이스 X의 발음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서 x.com. 네. 오, 거기서는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네, 그록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앱을 켜보시면 그래서 제가 x.com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록 3를 여러분 바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들을 인하하는 프라이스 컴페티션이 가격 경쟁이 같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면 시장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가 여기서 더 일어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스타트업들이 저희도 사실은 블루닷 AI라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네. 그럼 더욱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서비스를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무료로 뭔가를 제공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원래의 원천 기술인 AI 모델이 저렴해졌으니까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가 벌써 한 주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4억 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다다르고 있죠. 저는 오픈 AI가 곧 그런 전략을 쓸 거라 그러는데요. 저는 $20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픈 AI가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전면 무료화시키고 뭐 일부 기업용이라든지 프로는 남겨둘 수 있죠. 그리고 광고를 도입할 수 있겠죠. 광고 모델. 네, 광고 모델이 이제 과거에는 어텐션 이코노미였다가 요즘은 인텐션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텐션은 그냥 많이 보게 하는 것. 예. 흔히 말하는 제목의 낚시질. 근데 인텐션은 AI가 요즘 뭐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면은 강정수의 맥락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강정수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알고자 하거든요. 네. 훨씬 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의 배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서 다음 행동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요즘 공부하는 건 뭐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계속 이어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답변을 풍부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꾸로 광고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텐션 이코노미에 맞는 광고 상품을 요즘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개발하고 있고 메타도 개발하고 있고 오픈 AI도 안 할 일은 없다는 거죠. 훨씬 광고 단가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를 많이 받은 오픈 AI가 우리 다 무료로 가겠다. 그러면 딴 데는 이제 죽죠.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누가 더 투자금을 많이 모아서 견뎌내지 못한다라면 다른 서비스들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올리원 전략으로 가려고. 그렇죠. 쩐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이것이 프라이스 컴페티션을 갖고 있는 무서움이거든요. 이러면서 시장의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수렴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공장에서 중국의 공장에서 인도의 공장에서 한국의 공장에서 어디든지 일해도
인건비가 비슷해지는 수준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장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 로봇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있겠죠. 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보는 것은 협동 로봇, 코봇이라는 것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라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기 위해서 이 우주선을 자주 발사를 해야 되기 위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 자체가 벌써 선입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그렇죠. 화성 가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러한 메카닉, 이 테크니컬 메카닉, 이 메카닉한 이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높여내면서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AI를 추가하고. 근데 AI를 추가하는 능력이 본인들에게 없을 경우에는 엔비디아에게 손을 잡거나 구글과 파트너십을 하거나 메타와 파트너십을 갖겠죠.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가기로 했죠. 예. 이때 이제 선택하는 것이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피지컬 AI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하면 야구 선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피지컬 AI, 월드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단어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주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갓파더 오브 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을 처음 만든 스탠포드 대학교의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여성이고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갓마더 오브 AI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AI의 어머니 아버지 다 있네. 네네 그런 분인데 이분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계세요. 세상을 봐야 된다. 즉 야구 선수를 보면은 야구 타자 선수가 매번 연습할 때마다 실제로 공을 던지는 투수하고 같이 연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투수 어깨가 다 나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뭘 씁니까, 여러분? 피칭 머신. 머신을 쓰죠. 예. 머신, 기계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할까요? 정말 아무리 재능 있는 이 타자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연습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걸 연습하다 보면 티베팅 많이 하고. 어떤 볼이 저기 변화구인지 직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예. 언제쯤 배팅이 나갔을 때 맞을 확률이 얼마쯤인지를 몸으로 뇌 속에 암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절차 기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로봇이 가상 공간에서 머신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 들어와서 커피 타면서 빨래 개면서. 네. 또는 자동차로 치면 비보 좌회전을 하면서 또는 뭐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머신과 기계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실제 생활에 갔을 때 배팅을 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오류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장 접근법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 결국은 손을 대체하려고 하면 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손으로 줄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물체는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는 중력의 법칙을 봄으로써 이해한다는 거야. 페이페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원리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체득하는 거. 이건 당연히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느낌에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 무게감은 어느 정도 속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봐서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 그러면 그때 맞춰서 손을 댄다라는 거죠. 근데 가벼운 거는 조금 느리게 떨어지니까 손이 늦게 가도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다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페이페리 교수는 우리가 봄으로써 세계를 이해해 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각적인 작용들과 이걸 속에서 우리가 이 사물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이것을 시뮬레이션 속에서 했다라고 하면 실제 생활에서 이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면 또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인간의 손가락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예. 배터리가 빨리 달아버려서 왜냐하면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니까 뭐 주행 뭐 400km 가고 500km 가고 점점 좋아지지만 예. 로봇이 2시간 만에 그렇죠. 뭐 배터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배터리 사업도 커져야 되고 또 뭡니까? 칩도 좋아야 돼요. 이거를 토르라고 합니다. THOR이라고 해서 토르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1월달에 CES에서 토르칩도 선보였죠. 그래서 이 로봇마다 다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를 무료로 줬어요. 우리랑 파트너하는 기업에게는 무료로 AI를 우리가 공급해주겠다. 근데 이것을 이걸 받아가지고 무언가 서버에 저장하면서 자기 로봇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우리 유료 우리 클라우드를 써라. 돈 내라. 돈 내서 쓰고 그리고 또 로봇에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칩도 사용해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자율주행 자동차건 로봇이건 이 칩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이런 건 주로 추론 전문 칩이겠죠. 이런 걸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나의 AI와 칩의 부분들 또 메카닉 쪽에서는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강조했지만 액추에이터. 그 일종의 전기 모터죠. 그렇죠. 근데 대단히 작죠. 손가락 움직이서는 모터가 대단히 작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터 기술들도 대단히 진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AI 모델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모델 때문에 생성 AI가 됐는데 이런 모델도 이 로봇에 적용될 수 있고 뭐 확산 모델이라고 해서 디퓨전 모델도 로봇에 적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모델들도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AI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피지컬 AI도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AI와 메카닉과 배터리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 중국처럼 이러한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2,000짜리를 만들면서 한번 시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레인보우처럼 협동 로봇을 만들면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피규어라든지 테슬라처럼 자동차 공장에서 BMW 공장이나 벤츠 공장이나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완성을 만들어가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이슈는 플리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단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헬릭스죠. 이번에 피규어에서 보여줬던 그 헬릭스 로봇 이름. 네네. 그 냉장고랑 그것 하는 것. 여러분 공장에서 로봇이 2대만 일할까요? 아니에요. 100대가 일할 때도 있고요. 200대가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들이 서로 부닥쳐도 안 되고요. 로봇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릭스는 이번에 나온 것은 로보틱스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협력. 예, 협력을 해야 되는 거, 로봇끼리 협력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플리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것, 30대의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드론도 수천 대까지 동시에 띄워서 그게 뭐 어떤 뭐 문양을 만들어내고 하듯이 나중에 로봇끼리는 이 김씨 드라이버 좀 갖다 줘. 그러면 다른 로봇이 갖다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돼야지 즉 사람이 일하는 거랑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네요. 무궁무진해. 네. 근데 이게 또 겁나는 거는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는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선두에 서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AI처럼 플랫폼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장악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자동차 공장에는 옵티머스 봇이 장악을 했다. 어디는 무슨 어디가 됩니까? 뭐 X1인가요? 그 모델이 장악을 했다. 어디는 헬릭스가 장악을 했다. 그럼 거기는 뭐 1000대고 2000대고 다 그 모델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중국은 유니티가 장악을 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커질 거고 거기에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싶은 거고 거기에 구글도 들어가고 싶은 거고 메타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메타는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 어떤 파트너십을 맺겠죠. AI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저기 엔비디아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종 연행이 또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iOS 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다 이제 정신은 우리 거 쓰고 하드웨어는 너네 거 하고. 네. 와 그렇게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뭐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 뭐 일본도 전통적으로 로봇 산업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로봇들은 여러분 AI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단히 들어가려고 하는 큰 사업이고 여러분 이 로봇들이 또 작업을 하면 아까 플리트 매니지먼트 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뒷받침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합니다. 로봇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계속 축적하는 데이터 다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계속 학습에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칩과 방대한 양의 배터리와 방대한 양의 모터와 액추에이터, 방대한 양의 클라우드와 방대한 양의 전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산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고 또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메타도 우리나라 어떤 뭐 기업에도 뭐 투자하기도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협업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긴 합니다만 조금 국제적인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뭐 저는 뭐 꼭 테슬라 팬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테슬라 팬이시잖아요. 우선은 테슬라가 좋은 점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쵸, 있어서 거죠.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터도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차 모터를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도 다 지금 본인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테슬라가 다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AI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X.AI도 만들어서 X.AI도 죄송합니다. X.AI도 만들어서 네, 예. 그록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생산에 대한 경험치들도 이 로봇의 대량 생산에 전이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서가 있는 것은 테슬라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실은 숨은 딥시크처럼 숨은 경쟁들이 있을 수 있죠. 우선 유니트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중간 단계로 요즘 이제 AI 국방이라고 해서 또는 AI 방위 산업 하면서 이 로봇들을 전쟁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또 기술력들을 또 증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대단히 강력한 경쟁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가 또 잘해야 되는 이게 산업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방산 쪽으로 쓰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로봇 위에도 이제 뭐 총 하나 갖다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닐 테고 방산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로봇 위에 총 올리는 것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사실 뭐 공포스러운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중국 막 산을 막 올라가고 바퀴를 달고 막 거기에다 총 달고 막 그걸 갖고 행진하고 막 그런 것들은 우선은 2023년 11월에 유엔 결의안이 우선 채택되어 있어요. 최종 결정을 인간이 하지 않는 자동 화기를 로봇화하는 것은 지금 유엔의 어떤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엔은 근데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로봇계 위에 소총 들고 있는 거 북한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합니까? 북한도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전시하고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 2월 달입니다. 네. 타임즈가 딱 1년 전에 표지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특집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약 2,000개가 넘는 AI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브레이브 원 그다음에 UK UK는 영국이니까 우크라이나라고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어요. 2,000개가 넘습니다. 그 AI 스타트업들은 뭔가 실험을 하고 자기네가 보여줄 만한 필드가 필요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필드가 우크라이나만큼 좋은 데가 그렇죠. 없었던 그래서 거죠. 미국의 스타트업들, 유럽의 스타트업들, 심지어는 일본도 있는데 한국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눈에 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죠. 아하, 그렇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젤렌스키를 만나러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협약을 하죠. 무료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얻고 직접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시 상황실 이런 솔루션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팔란티어의 역사로 볼 때 뭐 팔란티어가 만들어졌던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팔란티어의 지금 높은 이 퀄리티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지속되면서 팔란티어의 솔루션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커머셜 여러분 팔란티어는 사업 분야가 이 거버먼트 영역이 있고 커머셜 영역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커머셜 부분에서 사업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고객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매출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그러니까 AI 부분이 많이 쓰여졌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가미가제 드론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가미가제 드론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살하는 드론이죠.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개발자들도 있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그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귀국을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조국의 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걸 하고 거기에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드론 개발자들도 있었고 예. 그들이 심지어는 마분지로도 날개를 하면서 드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탱크들을 공격하게 되죠. 여기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즉 과거에도 드론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로키드 마틴이 만든 드론들 이런 거 하나에 막 10억 달러 하고 그래요. 엄청 큰 거. 네, 엄청 비싸고 예. 이런 거는 다 머리서 원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으로 네, 원격 조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던 가미가제 드론은 AI가 들어가서 타겟 정해놓으면 가서 탱크에게 자살하는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놀래가지고 잠깐 멈추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교란 작전이에요. 전파 교란. 그래서 전파 교란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더 진화시킨 것이 온디바이스 AI를 부착해서 가미가제 드론을 진화시킵니다. 통신 이용하지 않고도 여기서 추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러시아가 중국에 가서 SOS를 칩니다. 중국에서 가미가제 드론 기술을 배워오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에이브레임 탱크를 예.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뉴욕타임즈에도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탱크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탱크를 수출하는 거 저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쟁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전쟁 때도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전쟁할 때도 기마병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도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기마병이 언제 사라지냐면 1860년대 경에 영국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의 어떤 식민지화를 저항하려고 했던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쪽에서 기마병을 쓰고 그쪽도 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맥심건이라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맥심건? 네, 여러분 검색해 보면 맥심건. 머신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기관총이에요. 예. 인류 최초의 기관단총이에요. 맥심건이 사용되자마자 기마병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로가 되면서 맥심건의 출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마병이 다 사라집니다. 조총처럼 한 발씩 발사할 때는 그래도 통했는데 네. 드르륵 갈겨버리면 네. 말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네네. 그러면서 기마병의 속도전으로 뭔가 총과 총 사이를 갖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전쟁의 양식도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는 때로는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무기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미가제 드론의 무서움이고요. 가미가제 드론은 AI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AI 추론칩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미가제 드론이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문제죠. 되게 작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작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수십억 달러 하는 것을 갖다가 500만 원짜리 가미가제 드론이 탱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고가의 배터리를 대형 배터리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50분 이상 못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50분 이상 먼 거리에 있는 건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진화시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00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 제작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100만 대입니다, 규모가. 물량으로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미국도 생산에 들어갔고요. 프랑스도 최근에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독일에 있는 헬싱이라고 하는 드론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선 수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과 공격용 드론 제작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약 같은 거 탄약고에 보관해 놓듯이 가미가제 드론도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 12월에 안두릴이라고 미국의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예, 방산 스타트업이죠. 로키드 마틴을 교체하고자 하는 엄청난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즉 이 뭐죠? 메타에 이걸 매각을 했어요. 그 창업자가 안두릴 하는 사람이 퀘스트 전에 나왔던 오큘러스. 오큘러스를 매각하고 번 돈 가지고 만든 회사가 안두릴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방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드론을 만드는데 대단히 저렴한 드론, 그리고 매우 빠른 드론. 심지어는 퓨리라는 드론을 만든 것은 지금 이제 미국 공군에 납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하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른데 그 예전에 왜 군인들이 전장에 이렇게 수류탄 몇 개씩 이렇게 차고 나간 것처럼 드론을 한두 개씩 차고 다닐 수 있는 막 뭐 그런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안드루리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요. 우선 오픈 AI하고 안드루리 미국 국방성 산업을 따냈어요. 뭐냐면 가미가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구축. 방어 체계. 아니 가미가제 드론 날라오는데 패트리엇 미사일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대 1억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 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과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성에서의 계약을 하나 땄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오픈 AI와 안드릴이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국방성에서 땄고요. 드론 방위 체계를 만드는 것을.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구글이 자신들의 AI 이용 약관에 자신들의 AI는 전쟁에 쓸 수 없다는 약관을 지었습니다. 구글도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회사 모토가 악마가 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필요 없다는 앞뒤 안 거죠, 가리는 다. 거죠. 왜냐하면 오픈 AI는 2024년 1월에 그 약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관들을 지으면서 국방성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들은 국방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속도가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국방 전략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어요. 미국의 근본적인 국방 전략을 수정해 오는데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저한테는 치퍼, 얼마나 무기를 싸게 만드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재래식 무기나 전통적인 무기가 빠르게 소진이 됐는데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무기를 생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들어옵니다. cheaper, faster.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얼마나 저렴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모듈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모듈 프로덕션이라는 무기 생산 체계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모듈이라는 것은 많은 부품들이 이미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 그렇죠. 모듈화해서.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상업에도 것만 따따따 붙여버리고. 네, 이 부분은 상업에서, 그러니까 즉 민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렴하겠죠. 반드시 이걸 갖다 써서 일부만 군용을 쓰더라도 전체를 다 군용으로 쓰는 걸로 만들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cheaper and faster를 위해서 모듈 프로덕션이라는 것들을 전략 문서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변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도 변하고 있고 중국도 당연히 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북한이에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북한 군들이 가서 많이 사망했다는 뉴스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중에 약 5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 드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드론 부대를 그러니까 원래도 있지만 그건 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건 정찰 부대죠. 정찰 드론이죠. 후진 거 옛날 거. 가미가제 드론. 가미가제 드론 부대를 만들 것을 지시를 하죠. 그리고 딥시크 이후에 김정은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우리도 AI 강국이 되자. 그러면 뭐 중국 뭐 북한에서도 일반 경제에도 AI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어디다 집중할까요? 국방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딥시크 같은 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을 거고 딥시크에 어울리는 칩이 있죠. 그게 바로 하웨이에서 만든 어센드 910C라는 칩입니다. 이것이 지금 H백의 한 50%에서 60%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웨이 칩을 북한이 차관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고 여기 딥시크 작동시킬 수 있고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기엔 또 어마어마한 전력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할 텐데 북한에는 전기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력 붙일 거고 그럼 이제 자살 가미가제 들어온 부대가 만들어 작동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네. 그쪽 부대를 창설을 하고 네.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네. 것. 그래서 그 가미가제 드론이 수도권과 경기 서울로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한국이? 동시에 막 1000대가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야 방위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물을 발사하는 거, 나중에 이제 레이저 무기 아니면 뭐 전파 교란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양적으로 이제 때려 부으면 또 속수무책인 거죠. 네. 그래서 국방의 개념들이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고요. 물론 이런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안드릴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 공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과
미사일과 드론의 경계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인데 크루즈 미사일 기능도 갖고 있는 거고, 드론인데 여기에 이 뭐 바카리라고 하는 안드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바카리의 이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얘는 속도도 다르고 거리도 달라서 드론인데 여기다가 미사일을 장착하면 크루즈 미사일처럼 우리가 정해진 좌표를 500km, 600km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어서 폭격하고 오는 거예요. 혼자 초고도로 날아가서 조용히 쭉 날아가서 딱 떨어뜨리고 오고 올 수 있는데 비용이 크루즈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루즈가 모듈화돼 있어서 무기도 모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워크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무게의 종류가 다른 건데 드론을 되게 그렇게 유니버설하게 만들어서, 물론 이 바카리라고 하는 안드룰이 만든 드론 같은 경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정 거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워크로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무기를 다르게 실어가지고 길게 가는 거는 크루즈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자살용 가미가제 드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그 로켓 추진체 이런 것도 굉장히 값비싸고 네. 거기에 비용 많이 투입되고 네. 재사용이 또 어렵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 로켓 추진체 없이 그냥 드론은 붕 띄워가지고 그냥 쭉 갔다 오고. 네네.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드론에다가 솔리드 로켓, 즉 고체 연료 추진체를 붙여가지고 드론에다가 고체 연료 로켓 추진체를 열어서 이 드론 속도가 마하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F-35 편대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CCA라는 개념으로 2030년부터 현장에 배치하기로 미국 공군은 결정이 나서 그 업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RS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안드룰이 있는데 두 업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둘 다 될 수도 있고 한 업체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F-35 한 대만 크루드,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드론이 붙는 겁니다. 근데 F-35하고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KF-20이라고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무인기 요 제작해서 이제 시제품 공개를 했더라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라든가 스텔스기처럼 생긴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네요. 유인기 한 대, 무인기 한 4대씩 옆에 다니고 같이. 그렇죠. 윙맨으로서 무인기가 작동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또 개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 스텔스 기능에 대한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F-35는 바보들이나 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논쟁이 많았는데요.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궤도 위성에는 걸립니다. 위성에 잡힌다고요?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에. 아, 스타링크 스텔스기를 잡아내요? 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여러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현재 지금 13,000개를 띄웠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전쟁의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이후에 실리콘밸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영어로는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50년에서 70년 된 방산 기업들이죠. 이 기업과의 권력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디스럽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로키드 마틴도 AI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F-35에 들어가는 이제 칩도 논쟁이에요. F-35 여러분 2000년부터 납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칩은 2000년 수준의 칩이었죠. 그런데 3번 정도 지금 칩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이폰 6나 아이폰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칩이.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템포도 느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리콘밸리에다가 혁신 유닛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과 미국 국방성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터 해서 혁신 유닛을 지금 실리콘밸리의 국방부가 일종의 건물을 아예 짓고 거기서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하고 차세대 혁신 그리고 기업들. 그것에 맞는 조달법도 바꾸는 이런 혁신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도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에도 얼마나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인물들. 네. 실리콘밸리도 요즘 앞다투어 예비역 장성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미국은 합법적이니까 지원했겠어요.
과거에 그거를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했던 건데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걸 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도 하고. 그러니까 로키드나 방산 저기 보잉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하겠다. AI 투자해서. 그렇죠. 돈 많으니까. 근데 F-35는 사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값비싼 것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값싸고 저렴한 AI로 첨단화된 이런 걸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권력교체, 산업 권력교체 투쟁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제이디 벤스라든지 이쪽은 여기 편인 거죠. 미국의 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맥락도 그런 F-35에 대한 비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셨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에서의 방산 산업의 레짐 체인지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도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한미연합군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에게 같이 튜닝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한국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은 예를 들자면 AI 방산으로 다 교체했는데 한국과 재래식 무기 안 되는 거죠. 또 안드릴이 잘하는 게 뭡니까? 안드릴이 라티스라고 하는 OS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릴은 자신들이 국방성에 납품하는 모든 것에 운영 체계를 붙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가 붙이지 않는 무기는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한국의 탱크의 운영 체계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자동차에도 운영 체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라티스는 다 운영 체계를 집어여요. 이 라티스의 운영 체계는 팔란티어하고 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안드릴게요. 네. 안드릴게 팔란티어랑 호환이 된다.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릴 자체도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 체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그 안드로이드 하나 있으면 거의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칠판, TV까지 다 연결해서 심리스하게 뭔가를 하듯이 이런 식의 개념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방위산업 또한 당연한 게 이 기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의 변곡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었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래서 물론 저도 $30대 팔란티어를 투자하긴 했지만 정말 고민 많았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전쟁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를 고백을 하는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현실이니까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한테 영감을 줬던 글은 사실은 작년 2월에 나왔던 타임즈의 The First AI War.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AI 암스 레이스를 하면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구도를 일반적인 전체 AI 경제 경쟁, AI 반도체 경쟁뿐만이 아니라 국방 경쟁에 대해서 사실은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좀 이쪽 산업의 어떤 변화를 좀 읽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기회가 됐었고요. 이런 것이 제가 팔란티어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개인적인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상장이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인수합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도 방산에서의 M&A가 안드릴은 여러분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면 벌써 기업을 3개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창업을 하고 국방부하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형성되면 여기 이제 일종의 국방부로 가는 뭐 로키드 마틴이 뚫어놓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지방 도로는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같이 들어갈 때를 합병을 해서 자신들의 OS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죠. 대표적으로 고스트 샤크라고 하는 이 유령 상어, 흔히 말하는 이 드론 잠수함이죠. 해상 드론. 네, 해상 드론인데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다의 속에서 가는 잠수함으로. 잠수함. 이거 같은 경우도 안드릴은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건 호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성에. 그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업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퓨리라는 것을 아까 말했던 F-35하고 날릴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체를 만든 기업 합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그런 캔디데이트를 기업들 찾느라고 미국 투자자들은 난리예요. 안드릴이 어디랑 합병을 또 할까? 사서 붙일까? 네. 예를 들자면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수상 드론이라든지 수중 드론은 배터리가 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물 속에서도 작동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방산에서도의 기술의 일종의 머징이죠. 기업들이 머징되면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도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갖다 붙이고 합종 연행하면서 네. 야, 완전히 이제 체계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방산 업체들의 예전에는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들이 딱딱딱딱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고 무섭습니다. 사실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을 지킨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도그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전쟁 때 멀리 가서 밤을 이제 떨어뜨리고 오는 일, 폭격하는 일, 아니면은 경계 근무하듯이 이제 발진하고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또 충분히 드론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 수호 간의 갈등했을 때 원자력 폭탄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었지만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 발도 안 쐈거든요. 이건 거의 죽자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다양한 뭐 B2 폭격기라든지 B1 폭격기라든지 다양한 전술 자산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원자력 폭탄을 쓴다? 이건 그냥 자살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요. 그렇죠. 최후의 인류 최후의 인류 채우기도 하고 김정은 스스로도 자살행위죠. 마지막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전에 어떤 긴장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지정학적 갈등을 왜곡시킬 거고 굴절시킬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국 국방은 어떤 대안 체계를 갖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핵폭탄을 쏘기도 전에 드론 좀 띄웠다고 우리가 그렇다면 현무를 발사할 것인가? 현무를 발사할 수도 있죠, 보복으로. 근데 그 드론 공격은 뭘로 막아요? 막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뭐 오늘 방송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가미가지 드론이 1000대가 서울을 향해서 날아온다라면은 방위 체계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직 없죠. 전혀 없다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 뭐 청와대 상공을 뭐 몇 시간 동안 날아다니고 있었을 때도 뭐 몰랐다고 하니까. 네. 그 아까 잠깐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팔란티어 주가도 뭐 엄청나게 올랐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좀 이제 조정도 이제 급하게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급하게 조정도 받고는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제 화끈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기술들 좋아하고. 네네. 그러면 팔란티어 최근에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그러면은 별 걱정은 안 하세요? 네, 거꾸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부터 말씀을 떨어진 주가 이유를 말씀드리고 예.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장점들 앞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팔란티어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뉴스죠.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방위비를 갖다가 매년 8%씩 줄인다. 즉 올해 8% 줄이고 줄인 만큼에서 내년에 또 8%를 줄이고 그리고 또 줄인 만큼에서 또 8%를 줄이고 예. 엄청나게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손해를 보겠구나.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종전 휴전 협정하거나 종전을 한다는데 이것도 팔란티어에게 안 좋구나라고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은 보통 이제 잡음이라고 볼 수 있죠.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직 미국 행정부에서 권력 투쟁에 시작도 안 했고 승자도 없습니다. 즉 8%를 어디서 줄일 건가? 재래식 무기에서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래식 무기에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재래식 무기를 줄인다는 것은 그것만큼 팔란티어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오히려 8% 예산을 줄이는 것에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할 때 팔란티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온톨로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톨로지는 검색해 보시면 온톨로지 설명한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온톨로지를 쉽게 또 제가 피지컬 AI처럼 설명을 좀 드리면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속성값도 있고 뭐도 많겠지만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는 관계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되게 어렵게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라면 이번에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모든 센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네. 인공위성이 주는 것, 고궤도 위성이 주는 데이터, 저궤도 위성이 주는 데이터, 그다음에 소나가 주는 소리 데이터, 네. 열 감지가 적외선 카메라가 주는 열 감지 데이터.
레이더가 하는 레이더 데이터, 만원경 보초병들이 보는 이런 직접 육안으로 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을 합니다. 예. 과거에 여러분 워룸이라는 것 전시상황실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전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교들이 다 앉아있죠. 예. 그래서 인공위성만 보는 사람. 네. 그러면서 이거 중간중간을 집계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한 이 데이터들을 연관을 해서 볼 때 내가 봤던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얘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인공위성에 잡혀요. 카메라에. 얘네 뭐 할까? 왜요? 무조건 탱크 있다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탱크가 자체 부대 내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 영토 내에서 A라는 지역으로 B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지만 예행 연습으로 공격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훈련. 뭐 또는 정비하러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요 이동의 목적이 의미죠. 그러면 탱크만을 봐서는 이 탱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다양한 이 센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회의를 하죠. 야, 이거가 뭘까? 근데 여기에 고단위로 학습되고 훈련된 이 장교들이 이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흔히 말하는 별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러시아 이 탱크는 지금 현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라. 놔둬라. 더 관찰해라.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네. 자, 이거를 팔란티어는 다 자동화한 겁니다. 이 자동화한 기술이 온톨로지인 거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관계로 열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대에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에 탱크가 우연히 보였어요. 살짝 보였어. 그런데 저쪽 인공위성에서 보급 부대도 같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매칭해 보면 이게 저 위치에 보급 부대가 이동한다는 거는 보통 그냥 자기네들끼리 수리하러 갈 때는 보급 부대가 안 움직인다. 또는 자기네들끼리 훈련을 할 때는 보급 부대는 안 움직인다. 근데 보급 부대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격하기 위한 거다. 즉 전진하기 위한 거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패턴을 봤을 때 저 움직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 탱크 부대가 A라는 지역으로 갈 확률 75%, B라는 지역으로 갈 확률 25%.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폭탄을 투하하거나 또는 가미가제 드론을 여기다 공격을 하거나 B라는 지역에 일부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분석을 해서 장교에게 자동으로 올리는 것이 팔란티어 시스템이고 이 데이터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의미, 이들이 훈련 중이다 또는 그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라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온톨로지입니다. 공격 가능성 95%입니다. 1안, 뭐 방어, 2안, 뭐 선제적 공격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다 올려주면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온톨로지는 우선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걸 다 공격용이다, 그러니까 연습용이다, 수리용이다, 수리 목적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러한 또는 후퇴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데 이 의미는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 해석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데이터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팔란티어를 AI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쟁사를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온톨로지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압도적으로 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기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보다 해자가 강력한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고요. 팔란티어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AI까지 도입을 한 거죠.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경쟁 기업은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러닝 커브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기술력들을 높여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의 우크라이나 이전의 이 솔루션에 대해서 레딧에 찾아보면 평가가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레딧에서도 여론이 많이 변합니다. 네. 개발자들의 어떤 반응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팔란티어가 유료로 이스라엘 군에다가 솔루션을 판매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달라지고요. 또 팔란티어가 거버먼트 고객군이 많은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 경찰청, 프랑스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경찰청, 런던 경찰청, 다 팔란티어 고객사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이 고객사들과의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데이터 학습 곡선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요. 이것을 거버먼트용으로 만든 솔루션 이름이 고담이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합니다. 기업용으로. 그것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솔루션 이름이고 팔란티어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성장하는 데는 거버먼트 영역도 존재하지만 예를 들면 4분기 20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거버먼트 부분에서 약 40%에 41%인가 정도 성장을 했고요. 매출이. 예. 그다음에 커머셜 부분에서 36% 성장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커머셜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커머셜 부분들 즉 대기업들도 보면은 수많은 벤더들이 있죠. 네. 공급망이 있죠.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에 수많은 벤더들이 어떤 데는 나사 공급하고 어떤 곳에서는 LG에서는 디스플레이 공급받고 삼성에서는 뭐 랜드 플래시 공급받고 뭐 브로드컴에서 뭐 공급받고 난리잖아요. 네. 이거를 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메일로 우리 지금 물건 몇 개 만들어서 지금 몇 개가 배를 타고 주문서 나이고 어디쯤 가고 있고 이 배송 현황 보기에서 지금 배의 GPS를 볼 땐 지금 얘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데 반쯤 갔고 네.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종합할 거 아니에요. 예. 전시 장악 작전 상황실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펼쳐놓고 다 팔란티어가 솔루션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병목 현상이 생길 가능성 몇 프로, 어디에 병목 현상이 생길 가능성 몇 프로, 지금 빨리 개입해야 돼서 병목 현상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건 후방이고요. 전방을 보면은 뭐 이걸 전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후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매장에서 특정 제품이 얼마큼 팔리는지를 다 자동화해서 분석하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물건을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 지역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중간 간부 없이도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파운드리라는 서비스고 지금 현재 어디죠? 그 현대에서 하는 그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 네. 그래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디테스트를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커머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유럽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작을 했고 뭐 사실은 더지의 어떤 결과물 지금 미국 효율성위원회 결과물로 예. 중요한 것은 AI 정부가 요즘 화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기든지 간에 결정이 나면 AI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정부에 쓰는 솔루션이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뭐 독일 경찰청도 팔란티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팔란티어가 AI 정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전쟁 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게 영상이 편집돼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셔도 돼요. 네. 팔란티어의 그 미국 주식에 주식을 투자할 때 펀다멘탈도 중요하고 펀다멘탈에 대한 기대치,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중요하죠. 그런데 네. 펀다멘탈 자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죠. 뭐 EPA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룰 오브 40라고 하는 룰 오브 40. 그래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시오. 룰, 규칙, 네. 오브 40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를 합친 숫자가 40이 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순매출 이익, 이익률, 그로스 마진, 네. 그로스 프라핏 마진, 예. 순매출 이익률, 총매출 이익률. 네, 총매출 이익률. 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했지 죄송합니다. 별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성장할 때 이 프라핏의 그로스 레이트, 이익 성장률. 이익 성장.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40이 넘으면 펀다멘탈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쳐서 40 넘으면. 네. 그런데 좋은 기업이라는데 2022년 3분기 팔란티어의 룰 오브 이 40은 네. 61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60대였고요. 그리고 4분기 때 80대입니다. 뭐 성장률이 뭐 40%씩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로스 마진 네. 이 그로스 프라핏 마진도 예. 총매출 이익률도 40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80이 넘은 80.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커머셜 고객의 카운트가 공개됩니다. 아하. 매출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고객 수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 시장은 대기업 시장이에요.
우선 고액으로 대기업 시장에서 데이터가 많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선 대기업에서 비싼 고액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럼 효과가 또 높을 테니까요. 임직원이 막 수만 명씩 있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대단히 큰 매출의 증가고 이 고객 수는 흔히 말해서 이 반복 고객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써야죠 그러면. 계속 쓰겠죠. 우리가 그렇죠. 뭐 ERP 시스템 계속 쓰고 없앨 수 없듯이. 데이터베이스 어디 쓰면 계속 쓰는 것처럼 ERP 없애고 다시 수기 장부 쓸 수 없듯이. 그렇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고객 수가 추가로 증가하는 비율이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다 수치를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수치를 좀 보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팔란티어의 펀다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되게 큰 강점이 있다. 그래서 국방에서 시작했지만 민간 영역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국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AI 정부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대기업에서 기술들이 진화된다라면 중소기업으로까지도 서비스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 상황이 대단히 크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스스로 자신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좁힌 건 아니죠.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촬영날 있었던 이 젠슨 형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50%가 줄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네. 알렉스 카프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업의 적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아무런 협업을 하지 않겠고 중국에게는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을 좁혀놓긴 했지만 이미 이제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대립각을 세운 거죠.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라든지 방산 기술이 올라올수록 더 팔란티어를 서방에서 써야 되니까 더 수혜라면서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하고 지금 대체할 수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만 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오픈 AI, 구글, 엔스로픽. 방산 어떤 보안 저쪽에 먹을 거 많다. 그 AI들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AI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냐면 방산에서도 물론 로키드 마틴 이런 데서도 AI 썼었어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쓰는 주로 AI 기술은 뭐냐면 전쟁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과거부터 많이 썼어요. 그렇죠. 전쟁 시뮬레이션 또는 비행기 조정 시뮬레이션. 워게임 같은 거. 네,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로키드 마틴도 과거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아까 말했던 하나도 로키드 마틴이 안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하드웨어에 OS를 깔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앤드류 리라는 부분이 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거고 이 앤드류 리 깔고 있는 OS라는 것은 팔란티어랑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고 팔란티어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비용 효율성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드는 질문이 그러면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가 하락한 진짜 이유는 국방부가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해석하는 AI 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질까봐 이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국방부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가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뭐 오늘 그나마 그래도 엔비디아가 방어를 해줬지만 AI 시장의 앞으로의 형님 노릇으로서 코어에 힘 확 줬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걸 딱 받쳐주고 있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2월 27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원래 2월 달은 원래 S&P 500이 전통적으로 뭐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는 보셨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이 당선된 하고 취임했던 2월 달에 한 번도 S&P 500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주식이 좋지 않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크로적 영향이 큰 거죠. 관세 정책을 또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 한 달 더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아웃라인이 나오지가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또 처음으로 강요 회의를 하면서 유럽에다가도 25%를 곧 부과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이 관세가 실제로 확정이 돼야 인플레이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감이 잡히는데 정확한 감은 지금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일종의 협상용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철강에다가 매기려다 철강은 뺄 수 있는 거고 또 예외 조항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외 조항은 또 뭐가 될지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CNN에서 발표하는 여러분 이 감정선 있잖아요. 익스트림 피어, 그리드 지금 탐욕과 공포 지수. 지금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익스트림 피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좋지가 않다라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국방부 예산 8% 줄이겠다니까 팔란티어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이런 조정이 국가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어떻게 우상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조정을 받는 거고요. 또 이것이 또 어떤 계기를 맞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지만 도지의 결과가 나오는 때 미국 거시경제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도지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성공하기 전까지 우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300만 공무원들 중에 뭐 50%를 자르더라도 또는 30%를 해고하더라도 그중에 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다 보니 모두가 위축됩니다. 위축되죠. 우선은 일론 머스크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최근에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겠죠. 고용지수도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부채를 여러분 부채를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겠죠. 채권 네. 사람들이 사가니까. 네.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해서 받은 달러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현찰로 해서 과거에 채권을 샀다는 사람들한테 이자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다시 시장으로 100% 풀리죠.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채권은 새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자를 갚을 때마다 미국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적자를 줄인다라는 것은 이자를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달 발행하는 추가 채권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미국 시장이 들어가는 전 세계 시장이 들어가는 미국 정부가 집어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든다. 네, 이것 자체가 경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닷컴이라서 죄송합니다. X닷컴에 한 경제학자가 썼죠. 도지가 정말로 워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당할 경우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지금 조경 쪽에서 일하거나 건설 쪽에서 일하거나 요식업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저축 못합니다. 100% 소비합니다. 필수 소비니까 거의 네. 다. 저가 노동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뭐 저축을 하겠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소비를 합니다. 예. 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당연히 실업자 백인들이 가가지고 일자리 맡을 거 아니냐? 아니죠. 안 그런 하죠. 분들은 그런 일자리를 안 맡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장 노동자들 뭐 이렇게 해외로 다 뭐 추방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3D 잡 들어가서 일하실 건 또 아니니까. 아니니까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경제학자가 X에다가 일론 머스크를 태그를 걸어서 도지가 워킹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받으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모르지만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당신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린 이건- 사람, 생각이 열린 사람.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고통이다. 이거는 뭐냐면 거시경제 충격이 2025년에도 언제든지 저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을 볼 때 팔란티어를 누르고 있는 것은 팔란티어의 펀다멘탈, 팔란티어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매크로적인 영향이라면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대치 부분에서 8% 예산 국방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이 팔란티어를 줄일지 록히드 마틴을 줄일지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 주식을 비롯한 특히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급락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일 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재밌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뽑아 먹어야지. YG 부스터 드렸으니까 하나. 아니 왜냐면 우리 테슬라 아저씨 나오셨는데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팔란티어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2025년 들어와서는 좀 부진한데 네. 특히 이제 테슬라도 특히 많이 부진합니다. 물론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400 넘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한테 막 테슬라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가 거의 한 $200 선. 네. 그 2배 갔다 왔으니까 반년도 네. 안 되는 사이에. 제가 욕 그 사이에 엄청 먹었어요. 제가 사실은 주가 얘기는 안 하는데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는 $400 가게 되면 펀다멘탈에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때 말씀해 네, 주셨어요. 펀다멘탈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400가 넘으면 좀 팔겠다 일부를. 특히 그때 자동차 판매량 이거 중요한 것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네. 판매량이 떨어질 경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댓글에 팔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안 팔았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다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과 동생들 뭐 이렇게 하면서는 팔아라. 나야 뭐 당장 그 뭐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팔고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그래서 저는 저희 목표는 이제 특정 제가 큰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경윤 박사님 어떤 뭐 리딩을 하는 분이거나 유사 투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혀 순수하게 개인의 의견을 밝히시는 거니까 개인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그만큼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대치만 성장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항상 펀다멘털이 쫓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정책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테슬라 경영진이 3월 말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3월 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걸 지켜본다. 네, 주가 하락해라. I don't care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의 경영진들이 주가가 3월 심지어는 4월 말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를 선언했어요. 이걸 어디서 읽을 수 있냐? 네.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여러 번 하면은요. 테슬라는 공장이 지금 4군데가 있죠. 대형 3군데와 소형 1군데, 즉 프리먼트 소형이고 대형은 상하이 가장 큰 곳, 두 번째로 큰 곳 텍사스, 세 번째가 베를린이 있죠. 예, 베를린. 네, 이 세 군 이렇게 프리먼트도 있으니까 4군데가 있으면 모델 Y를 생산하게 되면 여러분 모델 Y가 2023년 공식 월드 베스트 셀링카예요. 네네네.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예. 그러면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압도적으로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1위 하거나 2위 할 거예요. 예. 정말 많이 반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라도 이 자동차라는 것은 반도체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램프업 양산할 때는 수율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생산 라인이 공장마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 제가 봐도 한 6개는 있을 거예요. 예. 뭐 상하이 한 8개 있고 베를린에 한 5개 있을 수 있겠죠. 모델 Y가. 그러면 라인 하나에서만 테스트합니다. 주니퍼를. 페이스리프트를.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사람들 훈련했으면 이거를 성공 방정식이 잡혀지면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죠. 복사 붙이기. 네. 예. 상하이에서 다 됐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텍사스로 옮기고 네. 또 다시 베를린으로 옮기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올 스톱했어요. 그래서 모델 Y를 페이스리프트를 보통은 양산을 할 때 새로운 모델을 네. 하나의 프로덕션 라인 1에서 네. 이것을 성공한 다음에 이걸 2, 3, 4로 찍어 나가고 네. 여기가 다 되면 옆에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예. 이걸 확산시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두 가지가 다 생산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를 생산할 때 라인 1에서 주니퍼를 생산하면 2, 3, 4에서는 구형 모델을 계속 생산해서 이것도 좀 팔고 예. 이거를 천천히 팔게 하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1월 달에 갑자기 예약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모델. 신모델 예약을 받겠다니까 다들 신모델 예약을 했죠. 그렇죠. 구모델 안 사죠. 그리고 안 사는 뿐만 아니라 구모델 생산도 안 했어요. 생산을 하나도 안 하고 이 4개의 공장에서 갑자기 2주일 동안 세팅을 합니다. 프로덕션 라인 1, 2, 3, 4를 한꺼번에 다 주니퍼로 다 세팅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천천히 생산량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공장에서 동시에 하나에서만 올려나가서 이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주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프리먼트 공장 4개가 다. 그러면서 3월부터 배달이 됩니다. 근데 딜리버리 될 때부터 매출이 잡히죠. 예. 1, 2월은 매출이 제로예요. 그냥. 공백기. 원래 공백기. 완전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1, 2월이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죠. 겨울이. 여기를 선택적으로 경영진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행 방식을. 그러다 보니 매출이 지금 유럽에서 45% 빠지는 건 당연하죠. 모델 Y가 안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요인도 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독일 극우당 막 지지하고 예. 이탈리아 총리랑 얘기하고 정적으로 사실 하는 거 저도 싫어요. 사실은. 예. 이거 일론 머스크 리스크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100% 유럽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의 감소 원인이냐. 이건 너무 이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유럽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모델 Y 있겠죠. 그 요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있겠죠. 아니다. 전부가라고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모델 Y를 안 팔고 있어요.
교체하느라고 월드 베스트 셀링카를 전 세계로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금 미국에서 차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 스티커 붙이고 살잖아.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크레이지 하기 전에 나 이 차 샀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정치 개입하기 전에 산 차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저기 적극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재구매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우리나라에서 토요타 타고 다니면서 한일 관계 좋을 때 산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쓰겠냐면 유럽에서 45% 매출이 줄은 거, 영국에서 60% 준 거 다 일론 머스크의 정책 리스크야라고 미국 언론들이 주르륵 보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은 거고, 그러니까 또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주들도 어머 이거 어떻게 해? 불안해 팔고. 약간 이제 공화당이나 머스크를 싫어하는 언론들은 더 그렇게 대서특필할 수도 있는 거고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더 큰 원인은 모델 Y의 주니퍼로의 페이스리프트로의 생산 방식의 양산 체계 전환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전략을 테슬라 경영진이 결정을 했다. 1, 2월은 매출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의도적인 거다. 네, 3분기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3월 달에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와이스트리트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테슬라가 2025년에 리스크 중에 작은 리스크지만 하나는 이 새로운 모델로 체인지되면서 삐그덕거릴 수 있다.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주가는 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릴 수밖에 없죠. 판매량이 막 줄어드는데 이것도 뭐 5% 줄어드는 거고 작년에 총 뭐 마이너스 1.1% 이게 아니잖아요. 45%가 줄었다. 영국에서는 60%가 줄었다. 63%가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요. 거의 모델 Y 판매량하고 같아요. 그러네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난 테슬라 절반 팔 수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Y에 일단 어떤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요인 말고 이익률은 그 훼손 없었습니까? 이번에 안 떨어졌어요. 크게 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왜냐하면 3분기 말에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사이버 트럭이 브레이크 이븐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부분은 어차피 평균값을 내는 거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그 전까지는 계속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갔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고 또 하나는 또 이 부분이 이제 손실로 이 10%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규 모델을 만들면서 엄청난 생산 라인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투자 비용으로 첨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 자동차 영역 사업 부분의 순 매출 이익률을 줄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 Y 페이스리프트는 대단히 최소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델 Q 같은 경우에도 모델 Q가 될지 모델 2가 될지 지금 5월 아니면 6월 달에 지금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작은 모델이요? 네, 작은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의 생산 라인을 테슬라가 하이브리드로 했어요. 원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100% 새로운 생산 라인. 생산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사라진 원래 뭐 테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쓰지 않고 무인 로봇을 연결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씁니다만 이 방식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생산 라인을 새롭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거기에 있는 부품도 조달해야 되고 새로운 부품을 다 써야 되고 이런데 테슬라가 이거를 갖다가 하이브리드로 섞었죠. 모델 3과 모델 Y에 쓰는 부품도 일부 쓰고 생산 라인도 일부 쓰고 새로운 생산 라인도 방법도 투여하고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카펙스 투자, 케이펙스 투자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러면서 자동차 수익률의 저하를 어느 정도 막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러한 전략이 왜 나오냐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목표가 2030년까지 매년 1000만 대 파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걸 2022년도 말, 2023년도 오면서 테슬라가 그 전략을 포기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공장 계속 져야 돼요. 연간 10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데 토요타가 750만 대 판매하는데 1000만 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도 계속해서 매년 성장 20%, 25%씩 판매량을 성장시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FSD다. FSD를 만드는 거고 FSD의 라이센스 판매를 하는 거다. 이래서 FSD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략을 바꾸면서 테슬라로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테슬라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산 공정의 변화 속도를 줄였던 것도 이익률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분을 약간 떨어뜨리고 서비스 부분을 더 높이려 하는 전략. 그 FSD가 뭐 한 6월이면은 감독 없는 유료 FSD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머스크 아저씨는 그 좀 시간을 말이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어기겠죠. 설마. 일단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네, 여러분 그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작년 로봇데이도 8월 8일 하겠다 놓고 10월 11일 날 했잖아요. 맞아요. 두 달 연기한 건요 애교죠. 아, 2달의 애교. 네, 물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양치기 목동과 늑대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는 그 결과적으로는 다 지키지 않느냐. 뭐 이거죠. 그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거짓말하는 목동으로 비유하는 거 알고 있다 언론이. 근데 미안한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온다. 아, 진짜 늑대가 온다. 진짜 비감독하에 FSD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그래서 그날 주가가 안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매출이 줄어들고 판매 대수가 떨어지면서 제가 그날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라이브로 봤었는데 우선 재무제표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실하게 심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더지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뭐 더지 가서 열심히 하면서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펀다멘탈은 6월 달에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가이던스를 준 거잖아요. 펀다멘탈의 변화는. 그러면 뭐 그것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오겠죠. 그때까지는 태풍 속의 촛불이에요. 테슬라 주가는. 네. 왜냐하면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은 채 펀다멘탈의 가이던스만 6월과 7월에 준 거고 나머지는 심지어는 차량 판매도 1, 2월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나쁜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그렇죠. 이 촛불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의 공백기죠. 네. 심리적인 펀더멘털의 공백기. 그렇죠. 이게 거의 저는 이걸 지뢰밭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지에서 예를 들자면 한 명이 저는 진짜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공무원이 분신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왜냐하면 우버 할 때도 여러분 한국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뉴욕에서도 택시 운전사가 분신했습니다. 물론 동양계였지만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예산 줄여가지고 공무원 다 뭐 10,000명 자른 다음에 내가 그 중에 하나다. 일자리 잃었다. 내 생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첨예해지는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위험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지뢰를 밟아버린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사례를 이제 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 뭐냐면 네.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또 밑에다가 강정수 주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직 보유 중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차트나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닌데요. 예. 저희가 경우의 수는 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심리전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팔란티어, 뭐 아이온큐, 테슬라는 네. 강심장이어야죠. 뭐 팔란티는 조금 덜 강심장이어야 되지만 테슬라는 진짜 강심장이어야 되고요. 아, 더한가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조금 도박 정신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 괜찮습니까? 그거 잘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메타는 제가 AI 어번던스라는 단어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즉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AI를 순수 자기에게만을 이기적으로만 투자하는 기업은 메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엄청나게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 기업은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외부 기업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짓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데 자기 자기만 걸고 쓰려고 하죠. 어. 그거는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자신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뢰밭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낮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트럼프한테 싹 기잖아요. 우리 너의 그 가이던스 모데레이션 정책 맞추겠다.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구조를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일부 또 이피션시 효율성을 위해서 뭐 저기도 도지한다는데 우리도 좀 분위기 맞춰줄까? 그래서 저성장 뭐 이렇게 저성과
저기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요 정도만 해줘도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메타 주가가 20일 동안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은 메타는 성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뢰밭이 별로 없어요. 한번 지뢰밭에 스스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메타버스 한다고. 우선 빠져나왔고 네. 이런 부분에서 메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뢰밭이 몇 개 있죠. 뭐 테슬라처럼 많지는 않아요. 지뢰밭이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AI 검색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구글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90%가 꺾여서 89%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협적인 거죠. AI 검색들이 등장하면서 요즘 챗GPT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고 그쵸. 챗GPT에서 여러분 검색 누르지 않더라도 질문에 따라서 알아서 검색해서 답변 줍니다. 그 링크도 알려주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검색 시장이 어떠한 변동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이거는 구글은 아무리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사업들 지금 그 클라우드 사업들을 높여가고 있다 할지라도 구글의 전체 매출의 약 78%가 지금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구글은 메타는 90%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 78%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지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비아디라는 지뢰밭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해서 모델 체인지업하면서 판매도 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지뢰밭도 만들어놨죠. 그리고 자율주행 결국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뢰밭도 있죠. 요 지뢰밭을 가지고 중국에다 진출해야죠. 유럽에도 진출하고 한국에도 진출해야죠. 뭐 라이센스 업체랑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풀어야 될 챌린지들이 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물론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 성과는 달콤하겠죠. 매우 달콤하겠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데 분명하게 이거는 강심장이어야 된다는 거고 네. 냉철하게 빠질 때와 이런 것도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차트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에게 이제 상의를 하시고 저는 뭐 주가를 보면서 언제 빠져라 뭐 언제 하자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좀 말씀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과 또한 하락의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말씀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심장 아니면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심리전에 강해야 된다. 명언입니다. 명언. 요거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거의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또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BYD가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세계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고 중국 쪽 뭐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능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중국 땅으로 들였고 공산당이 그 데이터도 열어줬고 테슬라를 카피해라 또 이런 모델로도 간다고 하고 그만큼 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업체가 올라왔는 게 이제 4개까지 됐죠. 하나가 이제 하웨이가 자율주행을 대단히 잘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아디가 쓰고 있는 요번에 무료로 공개하겠다라는 거는 비아디 자체가 아니라 하웨이 거예요. 네. 하웨이 거를 이제 무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자율주행 개발자도 더 뽑아서 자체 모델을 만들겠고 여기에 딥시크 분위기 좀 타서 딥시크를 하겠다고 하니까 BYD가 이제 테슬라한테 전기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도 공격하겠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빠졌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웨이 기술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구글의 웨이모처럼 로보택시를 하는 사업자는 중국의 바이두죠. 한국의 네네. 네이버 같은 기업. 네. 여기서도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바이두는 10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샤오펑이라는 데가 있죠. 예. 샤오펑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슬라 따라장이에요. 원래는 라이다를 써가지고 하웨이나 바이두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엔드 투 엔드 AI로 가겠다. 우리도 라이다 없이 비전 온리 카메라만으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면서 작년 봄부터 테슬라를 쫓아가고 있죠. 예. 여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무시 못하는 것은 리아우토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리아우토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요번에 SUV 모델 나오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리아우토도 대단히 잘하고 있다. 뭐 샤오미 이런 데도 다 하웨이 거 쓰고 있어요. 네. 하웨이나 바이두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4개 기업 정도로 좁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생태계가 있죠. 밸류체인들이. 우선은
라이다나 레이다를 매우 저렴하게 만드는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하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것은 중국 국가가 이것 또한 이거는 2024년 5월에 중국이 정부가 선언을 하죠. 자율주행으로 글로벌 넘버원 먹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죠. 1월 셋째 주부터 2월 마지막 주부터 테슬라의 FSD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티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국에서 다 공개된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 장착되어 있는 토르 칩이죠.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고요. 하드웨어 4에만 작동이 되는데 이것도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지금 테슬라의 사실상의 FSD가 중국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맞다. 중국 정부가 허가를 일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이 부분은 좀 아직 미지수의 X로 좀 남아 있는 미지수로 좀 남아 있지만 여하튼 이 중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의 경쟁자가 사실상 많이 사라졌죠. 구글의 웨이모 방식은 일반 차에다 적용할 수 없는 대단히 고가 장비를 들인 자율주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웨이모 시장도 커지겠지만 네. 우선은 GM이 크루즈를 포기한 것, 포드가 일찍 포기한 것, 스텔란티스도 사실상 포기한 것 이런 부분에서 잠재적인 테슬라의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빌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 예. 현대자동차도 그걸 쓰고 있었죠. 모빌아이라는 것. 네. 모빌아이가 이제 사실상 끝났죠. 뭐 적자도 엄청나고 모빌아이는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기가 라이다인가요? 뭐 하나를 딱 달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죠. 이런 부분들 현대자동차도 그래서 모빌아이랑 하는 것이 이제 끝나죠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모빌아이로 만들어졌던 경쟁자는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부분에서 서구권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로 경쟁이 좁혀졌고 여기에 물론 추가적으로 선전포고를 낸 곳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걸면서 그거를 토요타랑 결합을 했죠. 예. 그래서 토요타가 그건 또 거꾸로 뭐냐면 토요타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도가 새로운 경쟁 구도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토요타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는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언제쯤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격차를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나는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나는지 2년 나는지 이건 좀 천천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고 이미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도저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이죠.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도 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실제 데이터가 많아야 시뮬레이션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비보 좌회전을 갖다가 한 100개 케이스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수십만 개의 비보 좌회전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위에 시뮬레이션은 각각 뭐 억 개씩 쌓을 수가 있으니까 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명령한 것들을 하드웨어인 자동차에 전달하고 여기서 작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또한 소프트웨어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엔지니어링적인 튜닝 기술도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토요타가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물론 12월부터 현대도 이제 엔드-투-엔드 AI 하겠다. 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여기저기랑 같이 협업은 많이 열어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엔 중국하고 협업을 예. 하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수출이 안 될 테니까요. 그건 중국 하지만 현지용? R&D용. 사실 현대차는 중국에다 차 파는 것도 이제 거의 없는데. 그리고 요즘 전기차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R&D용 차원에서는 중국과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송창영 사장이 이끌고 있는 판교에 있는 현대 자율주행 팀에서
또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를 못해서 예.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없죠. 뭐 일부에서는 뭐 청계천에 있지 않느냐, 상암에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청계천에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스톱 앤 고죠. 스톱 앤 고기 때문에 그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데 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모두를 다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라이센스로 해도 돼요. 네네네. 예.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기술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요.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이 흔히 말하는 이 컴페티션 프레셔가 있어야 네. 혁신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혁신의 시장을 만들어지는 것들도 가속도가 붙는 거고 규제 부분도 훨씬 더 예를 들면 보세요. 중국 전 세계에 테슬라 하나만 자율주행을 잘하면 각국 정부가 얼마나 보호주의적으로 나가겠어요. 근데 자국에도 키워내려고 하면 테슬라에 대한 허가에 대한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를 허가해 준 것도 그거죠. 이런 부분의 가능성들이 열리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에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테슬라 혼자 다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10%만 가져가도 네. 30%만 가져가도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죠. 약간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있는 동시에 약간 또 안주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 격전지가 우리 땅이 될 테니까. 네. 아이고. 약간 그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옵티머스도 이제 많이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개별 로봇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이거는 테슬라 나중에 어떻게 실적으로도 많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옵티머스가? 당장은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부터 먼저 하고 물론 옵티머스가 되면은 테슬라 주가도 또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 가야 될 곳의 지뢰밭은 정말 더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우선은 도입됐을 때 사회적 효과도 생각해야죠. 자율주행도 도입되면은 택시 운전자분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비율이 높아질 텐데 자율주행은 사회적인 지뢰밭도 있거든요. 왜 옵티머스는 또 사회적인 지뢰밭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너머의 사회를 산들이 우선 대량 생산해야 되고요. 우선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해야 됩니다. 4680보다 더 진화하고 전고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진화해야 되고 이 액추에이터의 기술도 더 진화해야 되고 AI 기술도 더 파인 튜닝이 더 돼야 됩니다. 뭐 망치 누가 떨어뜨렸는데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야 될 산들은 대단히 많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도의 독립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여기에 이 큰 시장 자동차 시장보다 30배가 더 크다고 하는 이 시장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압력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X.AI에서 그록3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의 퍼포먼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죠. H100을 10만 개에서 20만 개까지로 확장하면서 썼고 앞으로 100만 개 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오픈 AI 챗GPT 4.5는 10,000개의 H100을 썼습니다. 10,000개.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록3는 10만 개로 시작을 해서 20만 개까지 확장했죠. 중간에. 20배.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그 10분의 1 가격으로도 가능하네 해도 결국은 물량 투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고급 모델로. 네. 야, 오늘 강정수 박사님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말씀을. 좋은 모습으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1시간 40분밖에 못 찍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